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좌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시험 보신 분들 자격증 손에 주면은 각자 또 갈 길이 바쁘시기 때문에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DB를 봤더니 다음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43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필요성에 맞춰서 내용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체적인 42회의 총평, 그리고 42회 50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귀감이 될 만한 5문제를 뽑아서 같이 체험을 해보는 그런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0문제 다 풀어볼 필요 없어요. 뭐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전문가 손을 잡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 5개만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총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난이도일 텐데요. 난이도의 경우는 중 정도로 봐줍니다. 근데 이 전근대가 중상이고 근현대가 중정도, 이 정도 난이도로 봐줬고요. 지난번이 어려웠어요.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시험보다는 약간 까다로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난이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사료 처음 보는 거 생소한 거 주고, 그리고 선다 좀 생소하게 주고 이러면 수험생들 굉장히 당황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독학으로는 좀 어렵고, 특히 이 중급은 모르겠는데 고급은 독학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핫하잖아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공무원 시험이 붐인데, 지금 7급 공무원이 그 기존의 한국사 공무원 시험을 없애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한국사 시험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의 경우도 이제 2, 3년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대국민적 역사 축제였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말이 안 나오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특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평범하기도 하고 문제의 질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을 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독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잡고 함께 해라.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전근대사 출제 비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55%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60%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주제별로 보면 전회차하고 비슷하게 정치사 출제 비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정치사가 65%예요.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도형 표현도로 보면은 전근대사라는 것이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거든요. 여기서 30문제가 나왔고, 근현대사가 흥선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입니다. 여기서 1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대통합형이 2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사 출제 비율이 높구나. 하지만 이걸 무시해서는 또 자격증을 얻기 힘들겠구나.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것이 고려하고 조선에서 가장 많은 문제, 특히 조선에서 12문제가 나오고요. 근대에서 5문제,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선, 그 다음이 일제강점기, 그 다음이 이제 고려시대, 삼국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정치사가 단연 33문제, 국사는 정치사죠. 33문제가 출제됐고, 경제 셋, 사회 셋, 문화 6문제, 항상 정치사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문화사예요. 그리고 인물사 4개, 지역사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6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이 국사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이 국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한국지리 있죠.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지리는 지역을 중시여겨요. 지역을. 그럼 여기는 국사는 뭘 중시여길까? 시간의 흐름을 가장 중시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혹은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기본 베이스로 깔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가를 보겠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죠. 김춘추입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왜 무릎을 꿇었어? 삼국시대라고 나와 있죠. 폐하께서 중국 황제 만났네. 황제 폐하잖아. 그죠?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서 흉악한 무리, 우리 신라를 공격하는 백제 고구려 등을 없애지 않으면 저희 신라는 모두 포로가 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드리는 것도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당태종이 하오! 그래! 그러면서 군사를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김춘추의 외교혁명 나당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그 동맹 맺고 오니까 당시 진도교황이 좋아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대잖아요. 그게 오원태평송 아닙니까? 중국 찬가. 납니다. 계필하력이 이름이 계필하력이에요. 군인을 이끌고 자 평양성입니다. 고구려 수도거든요. 고구려 수도에 도착을 했고 이적의 군사가 뒤따라와서 한 달이 넘도록 고구려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남건이 누굽니까? 남생, 남건, 남산. 이거 영계소문의 자식들이거든요. 남건은 성문을 닫고 항거하여 지켰는데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었다.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서 자신을 찔렀지만 죽지도 못했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과 남건 등은 붙잡혀갔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야? 고구려의 멸망 668년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럼 이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당이 안동도읍을 요동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요동지역으로 옮긴 건 이제 나당전쟁 때문에 그 요동도읍가 이렇게 요동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부흥운동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라하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연합해서 나당 전쟁 벌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1번은 나 이후가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 백마강, 오늘날 금강이죠. 여기서 왜군을 물리쳤다. 요건 뭐냐면 자 나당 동맹 맺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요. 백제가 멸망하고 멸망한 백제의 백성들이 백제 부흥운동, 독립운동을 벌일 거 아닙니까? 요때 일본군이 와가지고 함께 도와주다가 나당연합군한테 금강하구에서 작살이 나버린 것이 백강전투잖아요. 요게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라가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했다. 이거 나당전쟁이니까 나 이후가 되겠고요. 고구려의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궁왕으로 임명된 것도 나 이후.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리장성 완성한 건 연개소문의 업적이죠. 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문제가 의외로 피로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면 14번입니다. 국사는 역시 시간 흐름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묻는데 가하고 나 두 사건 주고 사이냐, 이전 이후냐를 묻기도 하지만 여러 사건들의 가나다라를 매기고 이거를 막 섞거나 그래서 이거를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형태의 유형도 대표적입니다. 자, 가는 뭡니까? 강감찬 나왔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거란의 3차 침입.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자, 가가 여기. 거란의 3차 침입.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군사 700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란군을 급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거란이 1차, 2차, 3차 침입을 하는데 양규 장군을 가지고 2차라는 걸 우리가 유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죠. 양주 장군 2차 침입.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겠습니다. 묘청 등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한참 뒤죠. 이쯤에다 써놓을게요. 묘청. 자,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한 건 벌한 3차 침입 이후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두들겨 맞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무릎 꿇히고, 그 이후에 묘청이 등장해서 왜 우리가 저런 놈들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까?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저 여진족 확 쳐버립시다라는 주장을 한 게 묘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려실기술 조선 후기 이긍익이라는 실학자가 쓴 책인데요. 인평대군의 아들 여러 복들이 있었어요.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등이 본래 교만하고 억세였는데 삼복의 변인데 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금이 초년에 자주 병을 앓았으며 그들이 원래 못된 생각을 품고 바라서는 안 될 자리를 넘보았다. 결국 이 왕의 그러니까 왕족들이 임금을 몰아내려는 역모를 꾀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인에 붙어서 윤휴 나왔습니다. 윤휴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허적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 이게 포인트네. 윤휴보네. 여기 허적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뭐 끝났어요. 그 여러분들 숙종 때 국무총리 영의정을 했던 사람이 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 사건, 왕의 물건을 함부로 갖다 쓴 거에 숙종이 분노를 해서 허적을 민간인은 아니구나. 공무원 사찰을 뒤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탈탈 털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국무총리 허적의 서자 허견이 이들과 함께 역모를 꾀했다라는 사실을 조작 날조인지 뭐 그거는 뭐 그 당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덮어 씌워버리죠. 그래서 허적을 비롯한 남인들을 다 작살내버린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경신환국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사료는 지금 경신환국을 말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런 순서대로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 이때가 바로 숙종 때다. 장희빈 남편 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볼게요. 예송 논쟁은 숙종의 아버지였던 현종 때 일어난 일이니 경신왕국 이전이 되겠고요. 자,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건 선조 때니까 한참 앞이죠.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인조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참 앞이 됩니다.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했다. 광해군이면 더 이전이죠. 장희빈 나왔습니다. 장희빈 남편 아닙니까?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바로 여기는 기사왕국이 되겠습니다. 장희빈의 자식이 세자의 책봉되는 걸 반대해서 서인 우암 송시열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다가 숙종이 눈에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한 잔 주고 해가지고 강제로 먹여가지고 서인들이 다 몰락한 사건. 이것이 바로 여기는 기사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가마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국사 과제 안내문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한테 배우면 보통 독립군 관련 뭐 단체 이런 걸 잘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골라봤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간민회입니다. 제가 지역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역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간도고 서간도잖아. 서간도인데 여기는 그 간도에 있는 민중들의 연합회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간민회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북간도에 있었던 단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민단, 이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부민단이라는 건 뭐냐면 요 서간도에 있었던 백성들의 자치기구가 부민단인데 경학사에서 부민단으로 부민단에서 한족회로 이름이 바뀌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한청년단이 어디 있었냐면 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단. 실제로는 더 미치죠. 신한청년단. 대한인 국민회는 뭐 칠판이 너무 좁은데 한참 절로 가가지고 이거는 미주에 있었습니다. 미주. 대한인 국민회. 여기 다 하고 대한광복군정부. 마가 이제 연해주에 있었죠.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이상설. 자, 그럼 옳은 거 볼게요. 이게 나구나. 감미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북한도에 샌프란시스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는 LA 근처에 있는데 중국에 LA가 있나요? LA 피자 뭐 이런 지분이 있겠죠. LA는 미주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납니다. 부민단. 숙무학교. 이거 어디서 많이 멕시코죠. 멕시코. 여러분들 이 서간도가 멕시코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답니다. 다 신한청년단 상하이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권업신문, 해조신문 전부 다 여기는 연해주입니다. 라를 보겠습니다. 라가 이제 미주예요. 28 독립선언을 작성했다. 28 독립선언은 도쿄에 있는 YMCA 회관인데 미국에 도쿄가 있나요? 뭐 도쿄 스시 뭐 이런 지분이 있겠죠. 도쿄 여기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입니다. 마. 연해주 대한광복군정부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불통령으로 선임한 이것이 바로 대한광복군정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제라 좀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 골라봤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정부식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형집행 소식에 오열하는 유가족입니다. 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옛날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는 이제 벽화로 남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덜한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줄여서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당한 8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대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가정부 시기에 국가 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끝났지 긴급조치 유신이에요. 박정희. 긴급조치 4호에 따라서 서도원, 도예종, 여정남을 포함한 다수 인사들을 체포해서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독재에 항거하고 유신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몹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혁당 사건에 연루시켜서 북한의 간첩이다, 빨갱이다, 국가 내라는 전복을 꾀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은 죽어가야만 했죠. 자, 이게 이제 유신의 시대가 되는데요. 자, 박정희 유신정부 4공화국의 사실로 옳은 걸 보도록 할게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건 1953년 결국 이제 6.25 전쟁 휴전협정하고 직후 아닙니까? 직후다 보니까 이건 이승만 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YH 무형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이것이 이제 40 유신 시절이고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YS 김영삼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 삼청교육대 요거 전두환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육군 소장 시절에 한 1년 정도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막 1980년에 전국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 시기가 됩니다. 대통령 되기 직전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대별로 유형별로 여러 주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50문제 다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귀감이 되는 5문제면 충분히 그 시험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머리는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문가 태건 선생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더 이상 한국사 시험에 고민하지 마시고 태건의 손을 잡으세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